AI가 유튜브 게임 영상만 보고 수천 가지 게임의 플레이 방법을 스스로 배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정말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죠. 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든 엔비디아의 나이트로젠 AI에 대한 논문입니다. 네, 여기서 핵심은요. 특정 게임 하나만 잘하는 전문가 AI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여러 게임을 두루두루 잘하는. 그렇죠. 여러 게임을 통해서 게임이란 걸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보편적인 기술, 일종의 게이밍 기초 모델을 만드는 게 목표죠. 흥미롭네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기초를 어떻게 인터넷 영상만으로 쌓았는지, 그 기발한 방법과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의뢰 이런 AI 개발의 발목을 잡던 게 그 훈련 데이터 수집 비용 문제였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비싸죠. 스타크래프트 AI처럼 특정 게임에 최적화된 데이터를 모으려면 어마어마한 자원이 드는데 나이트로젠은 이 장벽을 어떻게 뛰어넘은 건가요? 바로 데이터 소스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있었어요. 발상의 전환이요? 네, 사실 제가 이 논문을 처음 보고 가장 놀랐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보통 이런 데이터는 수억 원을 들여서 직접 만드는데 연구진은 이걸 이미 인터넷에 널려 있는 유튜브 게임 영상에서 발견해낸 겁니다. 유튜브 영상에서요? 아, 게이머들이 자기 컨트롤러 조작하는 걸 화면에 띄워놓고 플레이하는 그 영상들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요. 유튜브 영상은 화질도 제각각이고 컨트롤러 디자인도 수십 가지는 될 텐데 그걸 AI가 어떻게 일일이 다 알아본다는 거죠? 솔직히 잘 상상이 안 가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액션 추출 파이프라인이라는 자동화된 3단계 과정을 개발했어요. 액션 추출 파이프라인. 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템플릿 매칭인데요. AI가 영상 속에서 온갖 종류의 컨트롤러 오버레이 이미지를 정말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그럼 컨트롤러가 화면 구석에 아주 작게 있거나 유튜버 웹캠의 일부 가려져도 찾아낼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상당 부분 가능합니다. 그렇게 컨트롤러 위치를 찾고 나면 두 번째로 AI가 프레임 단위로 이미지를 분석해요. 아, 한 장 한 장 뜯어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버튼이 눌렸는지, 조이스틱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정확히 파악하죠. 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레이어가 별 조작 없이 가만히 있는 좀 지루한 구간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은 걸러내서 학습 효율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1000개 이상의 게임, 총 4만 시간 분량의 데이터셋을 구축했더니 와, 그 규모만으로도 정말 대단한데요? 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근데 결국 중요한 건 그 데이터를 AI가 얼마나 잘 소화했는지일 텐데요. 실제 훈련 결과는 어땠습니까? 특히 완전히 새로운 게임을 만났을 때도 실력을 발휘했나요? 바로 그 지점이 나이트로젠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기본적으로는 영상 속 플레이어의 조작을 따라하는 행동 복제 방식으로 학습하는데요. 진짜 놀라운 건 전위 학습 능력입니다. 전위학습. 네, 나이트로젠을 기반으로 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게임 데이터를 아주 조금만 추가해서 미세 조정을 했더니 처음부터 그 게임만 학습시킨 AI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였나요? 특정 3D 액션 RPG 게임에서요. 전투 과제 성공률이 무려 52%나 향상됐습니다. 52%나요? 엄청나네요. 이건 나이트로젠이 수많은 게임을 통해 전투나 길찾기 같은 이런 범용 기술의 기초를 탄탄히 다졌고 이걸 새로운 게임에 성공적으로 응용했다는 뜻이죠. 그렇군요. 그럼 이건 마치 뛰어난 운동선수가 처음 해보는 스포츠에도 금방 적응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특정 게임의 지식이 아니라 게임에 대한 감각이나 반사신경을 학습한 셈이니까요. 반사신경이라는 표현이 정말 딱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이 AI의 명확한 한계이기도 해요. 아, 한계점이요? 네, 눈앞의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건 뛰어난데 아직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예를 들어 저기 성으로 가서 공주를 구출해 같은 복잡한 언어적 지시를 이해하진 못하거든요. 소위 말하는 시스템 원 모델에 아깝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결국 나이트로젠은 비싼 비용 없이 인터넷의 공개 데이터만으로도 범용성 있는 AI 에이전트의 기초를 만들 수 있다는 엄청난 가능성을 증명한 셈이군요. 맞습니다. 이제 기초공사가 끝났으니 그 위에 전략적 사고 같은 다른 능력들을 쌓아 올릴 일만 남은 거죠. 물론 아직은 컨트롤러를 쓰는 액션 게임에 좀 국한되어 있다는 과제는 남아있고요. 네, 그것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나이트로젠을 빠르게 반응하는 감각 모델이라고 정의합니다. 만약 이 모델의 반사적인 플레이 능력과
대규모 언어 모델의 장기적인 계획 수립 능력이 결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인간처럼 반사신경과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면서 어떤 게임이든 빠르게 적응하는 AI 에이전트의 등장을 우리가 곧 보게 될 수도 모릅니다. 혹시 매주 2억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건강 문제로 챗 GPT를 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게 챗 GPT 가장 흔한 사용 사례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픈 AI가 아예 이 흐름을 공식화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아, 2026년 1월 7일에 발표한 챗 GPT 헬스가 바로 그 결과물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챗 GPT 헬스가 대체 뭐고 또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걸 넘어서 개인 의료 기록이나 건강 앱 데이터까지 연결한다고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훨씬 더 개인화된 답변을 제공하는 거죠. 와, 다만 자료에서는 이게 의사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을 여러 번 못 받고 있어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일종의 똑똑한 건강 비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제 의료 기록을 연결한다니 이건 진짜 강력한 기능인데 솔직히 좀 무섭죠? 네. 무섭죠. 보안 문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자료에서도 당연히 다루고 있겠죠. 그럼요.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요. 자료를 보면 챗 GPT 헬스는 기존 챗 GPT와는 완전히 분리된 전용 금고 같은 공간에서 작동한다고 강조합니다. 아, 전용 금고? 네, 역에서 오가는 대화는 AI 모델 학습에 절대 사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그냥 정책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기술적인 장치 같은 것도 있나요? 네, 민감한 건강 데이터를 위해서 특별히 설계된 암호화 및 격리 기술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이걸 디지털 안전구호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아하, 내 데이터만 따로 보관한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미국에서는 비웰이라는 보안 데이터 네트워크랑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내용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신뢰 장치는 일단 마련한 셈이군요. 근데 자료에서 더 흥미로웠던 건 개발 과정에 의사들이 직접 참여했다는 점이었어요. 아, 네. 그 점이 아주 중요하죠. 무려 전 세계 60개국 260명 이상의 의사들이 2년 넘게 협력하면서 60만 건이 넘는 피드백을 제공했다고 해요. 60만 건이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의학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주는 걸 넘어서 예를 들면 이런 증상이면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라고 알려주거나 아, 그런 안전장치? 맞습니다. 너무 복잡한 의학 용어를 쓰지 않으면서도 명확하게 설명하는 그런 안전과 실용성을 만드는데 이 피드백이 결정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똑똑한 AI를 만들겠다 이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 이상이죠. 처음부터 로봇에게 내 건강을 어떻게 믿어 하는 그 가장 큰 심리적 장벽을 넘으려는 전략이군요. 정확합니다. 기술과 인간의 전문성을 결합해서 신뢰를 구축하려는 시도인 셈이죠. 좋습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그럼 이걸 내가 직접 쓴다고 상상해보면 어떨까요? 자료에 나온 예시 중에 가장 와닿았던 건 뭐였나요? 최근 내 혈액 검사 결과를 평소 건강 데이터랑 비교해서 요약해줘. 같은 질문이 인상 깊었어요. 아, 그거 좋네요. 네, 또 의사 선생님 만나기 전에 어떤 질문들을 준비해가면 좋을까?처럼 실제 진료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애플 헬스나 마이피니스펠 같은 앱이랑 연동된다는 것도 봤어요. 그럼 요즘 내 콜레스테롤 수치 변화가 어때? 라고 묻거나 제 식단 기록을 보고 운동 계획을 추천해달라고 할 수도 있겠군요. 네, 바로 그렇게요. 여러분의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조언을 제공하는 게 이 서비스의 목표거든요. 종합해보면 챗 GPT 헬스는 의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내 건강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해서 더 나은 건강관리를 돕는 개인 비서네요. 심지어 의사들의 검수까지 거쳤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참 인상적인데요. 이 모든 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시작일 뿐이다. 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앞으로 AI가 이렇게 개인 건강 데이터에 깊이 관여하게 된다면 스스로 건강을 챙긴다는 말의 의미는 과연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지, 또 어떤 새로운 책임을 부여하게 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보내주신 테크크런치 기사를 보니 포드가 CES에서 아주
흥미로운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요즘 CES에서 자동차 회사들 존재감이 좀 약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다들 좀 그렇게 느꼈죠. 근데 포드는 이번에 뭐랄까 방향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방향이요? 네, 화려한 컨셉트카 같은 거 대신에요. 당장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AI 비서라던가 아니면 훨씬 저렴해진 주행 보조 시스템을 들고 나왔죠. 아, 그러니까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그 두 가지 발표를 통해 포드가 뭘 하려는 건지 그 핵심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는 거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앞으로 운전자 경험에 어떤 의미가 될지 제대로 짚어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AI 비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구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다고 하던데 근데 솔직히 처음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차에 뭐 알렉사나 구글 어시스턴트 연동되는 건 흔하잖아요. 네, 그렇죠. 포드가 그냥 또 하나의 음성 비서를 만드는 게 이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그냥 유행 따라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핵심은 이게 단순한 음성 비서가 아니라는 점에 있어요. 기사에 나온 예시가 되게 재밌잖아요. 이 트럭 적재함에 뿌리 덮개용 흙을 몇 포대나 실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 맞아요. 저도 그 부분 보고 좀 신기했어요. 이건 일반적인 AI는 절대 답을 못 하거든요. 차량의 고유 데이터, 그러니까 적재 용량이나 무게 한도 같은 걸 정확히 알아야만 답할 수 있는 질문이죠. 와, 그러니까 잉크의 던색 결과를 그냥 인양해 줄 수준이 아니라 자동차 자체랑 직접 대화하는 느낌이겠네요. 뭐 실시간 엔진 오일 수명을 물어보는 것처럼요. 정확해요. 포드의 진짜 기술력은 이 똑똑한 AI를 얼마나 깊고 또 안전하게 차량의 복잡한 데이터 네트워크랑 통합시키느냐에 달려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리비안이나 뭐 테슬라의 그록 같은 경쟁자들과 달라지는 지점이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차의 안쪽을 똑똑하게 만드는 AI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근데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또 다른 큰 축은 바로 주행 그 자체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다음 주제인 차세대 블루 크루즈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제 생각엔 기술의 발전 속도보다도 가격이에요. 가격이요? 네. 현재 기술보다 생산 비용이 30%나 저렴해진다는 건 이건 정말 큰 변화거든요. 30%나요? 와, 엄청난데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비용을 낮출 수 있었을까요? 아마 센서 가격 하락도 있고 소프트웨어 효율성도 극대화했을 거고요. 근데 이게 단순한 기술 성과가 아니라 포드의 어떤 전략적인 무기라고 봐야 해요. 전략적인 무기라.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1만 달러짜리 FSD를 베타 딱지 붙여서 파는 그런 프리미엄 전략을 쓸 때 포드는 대중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아직 미완성인 완전 자율주행보다는 당장 내 차에 들어갈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에 충분히 좋은 핸즈프리 시스템. 이걸 원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다. 여기에 베팅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2027년에 나올 저가형 전기차 플랫폼에 처음 적용된다는 거고요. 첨단 기술의 대중화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근데 기사를 보면 포드의 목표가 여기서 그치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죠. 2028년까지는 아이즈 오프 주행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어요. 이건 지금처럼 계속 앞을 봐야 하는 블루 크루즈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 같은데요? 맞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벨 3 자율주행, 그러니까 조건부 자율주행에 해당되는데요. 네. 근데 기사에서도 명확히 지적하듯이 이 모든 시스템은 운전자가 언제든 즉시 운전대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작동해요. 아, 결국 용어는 야심차지만 현실은 여전히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연장선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법적 책임은 여전히 운전자에게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지점 간 자율주행을 목표로 한다지만 그건 아직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포드의 전략은 두 갈래네요. AI 비서로 차 안에서의 경험을 개인화하고 더 유용하게 만들고 또 블루크루즈로는 첨단 주행 보조 기술의 문턱을 낮춰서 더 많은 사람이 쓰게 만들겠다. 네, 맞습니다. 모두가 주목하는 화려한 컨셉트카 대신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소프트웨어 혁신에 집중하는 모습이죠.
포드의 AI가 이미 검증된 LLM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차량의 고유 데이터에 깊이 접근한다는 점, 이게 이번 발표의 핵심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청취자분께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볼게요. 네, 좋습니다. 내 차가 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더 똑똑한 조언을 해주는 것, 분명 편리한 일일 거예요. 하지만 자동차가 이렇게 강력한 AI와 긴밀하게 통합될 때 과연 유용한 도움과 사생활 침해 사이의 경계는 어디에 그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테크크런치 기사, 바로 인공지능 회사 엔스로픽 이야기인데요. 정말 숫자를 보고 좀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거의 13조 원을 추가로 투자받는다. 그러면서 기업 가치가 3,500억 달러. 이게 거의 470조 원이잖아요. 솔직히 감도 잘 안 와요. 그쵸. 근데 그 액수보다 사실 더 놀라운 건 속도예요, 속도. 속도요? 네, 불과 석 달 전에만 해도 기업 가치가 1,830억 달러였거든요. 그럼 정말 100일도 안 돼서 2배가 뛴 거네요. 딱 그 말입니다. 심지어 작년 초에는 615억 달러 수준이었으니까 1년 만에 5배 이상 폭증한 거죠. 잠깐만요. 3개월 만에 가치가 2배라니. 이건 뭐 일반적인 시장 논리로는 설명이 좀 안 되는데요. 이건 그냥 이 회사가 뭘 잘해서라기보다는 AI 시장 전체에 지금 투자 안 하면 뒤처진다는 그런 포모 심리 같은 게 작용하는 거 아닐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지금 AI 분야 투자는 전통적인 가치평가 모델을 거의 초월했다고 봐야죠. 기술의 잠재력, 그리고 시장 선점 가능성, 여기에 모든 자본이 몰려드는 일종의 골드러시 같은 현상으로 보셔야 합니다. 미래에 베팅하는 거군요. 네, 그쵸. 투자자들이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돈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럼 이 엄청난 베팅은 대체 누가 하는 건가요? 기사를 보니까 코튜 매니저먼트란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가 주도한다고 나와 있긴 한데 사실 제가 이 자료 보면서 진짜 놀랐던 건 다른 부분이었어요. 어떤 부분이요? 이 100억 달러 투자랑은 또 별개로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한테 150억 달러 투자를 약속받았다는 점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판의 역학을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특히 그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는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순환 거래에 가깝습니다. 순환 거래요? 그게 정확히 뭐죠? 네, 엔스로픽이 투자를 받는 조건으로 그 돈을 포함해서 총 300억 달러를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는데 지출하기로 약속한 거죠. 그러니까 받은 투자금으로 결국엔 투자자 제품을 사주는 그런 계약이네요. 이거 어떻게 보면 엔스로픽 입장에서는 자금 활용의 자율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뭐랄까, 일종의 황금 족쇄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달콤하지만 동시에 구속력이 있는 제안인 거죠. 하지만 엔스로픽으로서는 안정적인 인프라를 확보하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랑 엔비디아는 자기들 기술 생태계 안에 아주 강력한 파트너를 묶어두는 거니까요. 서로의 필요 각각 맞아떨어진 거군요. 네, 일종의 전략적 제휴로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천문학적인 돈이 여러 경로로 들어온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 돈을 다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그냥 서버 비용은 아닐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기사에서는 두 가지 큰 그림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코딩 자동화 도구, 클로드 코드의 대성공이에요. 그거 저도 들어봤어요. 개발자들 사이에서 반응이 엄청나다고. 네, 이거 없으면 일하기 힘들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이 인기가 바로 이 엄청난 기업 가치를 설명하는 열쇠 중 하나인 겁니다. 미래 개발 생태계의 표준이 될 거라는데 베팅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은 올해 기업 공개, IPO를 위한 실탄 확보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건 경쟁사인 오픈 AI를 의식한 행보라고 봐야겠네요. 그야말로 자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전면전이죠. 오픈 AI도 최대 1,000억 달러 자금을 심지어 8,300억 달러라는 더 엄청난 가치로 유치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요. 와, 상상이 안 가네요, 정말. 최고의 모델을 만들려면 최고의 인재랑 막대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이걸 가지려면 결국 돈이 필요하거든요. AI 산업이 이제 소수 거대 기업들 간의 자본력 싸움으로 굳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우리는 지금 AI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몇몇 기업들이 수십조 원의 돈으로 서핑보드를 만들어서 그 파도의 꼭대기를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걸 목격하고 있는 셈이네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네, 어떤 거죠?
오늘 기사는 엔스로픽과 오픈 AI 같은 소수의 거대 기업의 막대한 자본과 컴퓨팅 파워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렇죠. 과연 이런 거인들의 전쟁이 AI 기술의 미래를 더 혁신적으로 만들까요? 아니면 오히려 소수의 기업이 기술의 방향과 접근성을 통제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까요? 이 지점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